룩스 리서치 팀 연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CAGR 20.1%로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OLED 시장을 양분해서 보자면 소형 시장과 중대형 시장으로 나뉘는데요. 소형 시장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이고 중대형 시장은 모니터 TV 위주의 시장입니다. 소형 시장의 파이가 전체 부분의 대부분에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를 보시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성숙기에 접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OLED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로 좀 더 좁혀서 보자면 CAGR 5.5%로 미미하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글로벌 중대형 OLED 패널 출하량을 보시면 CAGR 18.2%로 굉장히 성장이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산업 자체의 성장이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중대형 OLED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가치사슬 산업구조 보겠습니다. 이것은 OLED 가치사슬인데요. OLED는 소재, 부품, 장비를 거쳐 생산으로 사용되고 최종 수요처로 사용됩니다. 동사가 다루는 것은 소재, 그 부분에서 요기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OLED 소재 시장은 CAGR 10.31%로 꾸준히 성장 중이고 OLED 소재 시장 구성을 보면 호스트, HTL, 프라임, 도판트 등이 차례로 큰 부분을 차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OLED 소재를 간단히 도식한 그림입니다. 전공과 전자가 각각 HTL, ETL을 따라서 RGB 호스트로 들어가 각각 발광층에 들어가 빛을 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RGB 프라임은 효율을 증대시키고 PDL은 각 서버 픽셀 사이의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앞선 말씀드렸던 소재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다루는 OLED 소재는 레드호스트, RGB 프레임, HTA, CPL, PDL 등이 있는데요. 먼저 발광층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레드호스트는 전자와 전공이 만나 생긴 에너지를 적색 직접 발광 물질인 도판트에게 전달하는 소재입니다. RGB 프라임은 발광층에서 전자와 전공의 만남을 조절해 효율과 수명을 높이는 소재이고 HTL은 전공을 발광층으로 이동시키는 소재입니다. 이것이 발광층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은 비발광층을 살펴보겠습니다. CPL은 만들어진 빛을 더욱 잘 꺼내도록 만들어 효율성을 높여주는 소재이고 PDL은 각 서버 픽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여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소재입니다. 이 중에서도 동사가 주목할 부분은 PDL입니다. 기존 2020년까지 일본 위주의 기존 화이트 PDL 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덕산이 블랙 PDL을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서 폴리스 구조가 채택되어 COE 구조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의 폴더블 시장 최초로 블랙 PDL이 도입되었고 2026년에는 갤럭시 울트라 26의 바 타입 최초로도 스마트폰용 블랙 PDL이 도입되었습니다. 블랙 PDL로 만든 COE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외부 광을 차단하기 위해서 편광판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PDL이 그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 편광판을 제거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두께가 감소되고 소비 전력이 25% 절감되고 발광 효율이 20% 이상 상승하는 등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OLED 소재 경쟁사에 보겠습니다. LG화학, UDC, 듀폰, 동진세미캠 등이 있는데요. 흔히 OLED 소재를 기업을 떠올려 보면 UDC를 많이 떠올리는데 UDC는 특허 및 발광층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동사와는 접점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듀폰과 동진세미캠이 호스트와 CPL 부분에서 각각 경쟁을 다루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주 현황을 보시면 동사에 비해서 좀 더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LG화학인데 LG화학은 소재 전 분야를 다루고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LG화학의 LG 디스플레이와의 협력 경험과 연구의 강점으로 점차 소재 전 분야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AETL을 중심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시장 가치 공급 구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큰 위험 요소로 위협됩니다. 다음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연결성을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매출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업체인데요. M13, M14, M16은 각각 삼성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세대명입니다. 이 세대 공급사를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가 꾸준히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된 제품인 HTL, 레드 프라임, 그린 프레임은 업계 1위이고 블랙 PDL은 COE 구조를 채택한 메이저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폰 패널 비중을 보겠습니다.
아이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4가 들어가는데요. 고부가가치인 프로 모델 중심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비중이 제일 큽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동사가 임수한 현대중공업 터보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터보기기는 현재 매출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으로 압축기, 펌프, 증기 터빈이 각각 40%, 1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유, 석유화학, 조선, 발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에 전력 수요가 폭증되며 원전, 가스터빈을 중심으로 매출이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압축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체에 압력을 가해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를 높이는 회전 기계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증가로 가스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차가운 고압 공기를 주입하는 ACAC의 수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펌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사가 다루는 펌프로는 안전 등급 펌프, 보일러 급수 펌프와 순환수 펌프, 극저온 펌프를 다루고 있는데 최근 전력 수요 폭증으로 원전 사업의 성장과 함께 원자력 펌프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전 등급 펌프는 보조 급수 펌프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비상용 급수 펌프로 증기 발생기의 비상시에 급수 공급을 역할합니다. 현재 국내 독점 공급자이고 안전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향후 원전 건설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애플이 하면 다릅니다. 무선 이어폰 시장을 보시면 기존 TWS 시장은 출하량 90만 대에서 에어팟이 출시되고 현재는 약 3억 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암 아키텍처 점유율도 보시면 애플 실리콘이 출시되고 2023년에는 14%, 2025년 이후에는 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에 따르면 향후 50% 이상까지 전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과 맥북용 OLED를 도입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고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공급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사도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폴더블 아이폰은 굉장히 오랫동안 나온 루머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 출시 연기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애플은 AI의 실패를 겪고 있고 9월 1일 날 새로운 CEO인 존 터너스 CEO가 취임이 되는데 이 CEO가 굉장히 하드웨어 위주의 CEO이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DDR, 힌지 등 기술적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올해 1월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폴더블 휴대폰 시장의 성장기입니다. CAGR 21.9%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 중인데 폴더블 아이폰이 등장을 한다면 이러한 성장세는 더욱더 가파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삼성 갤럭시 폴드와 아이폰 폴드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시장 전체의 성장이 촉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포드 GM의 충전망 개방 사례를 보시면 두 기업은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충전망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전 인프라를 개선하며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을 촉진하였습니다. 현재 삼성은 하드웨어적으로 폴더블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부족하고 소프트웨어사들은 작은 폴더블 시장에 맞춰 인터페이스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즉,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출은 삼성의 파일을 뺏는 것이 아닌 전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다음으로는 맥북 OLED를 통한 OLED 노트북 성장의 시작입니다. OLED 노트북 시장 전망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것을 볼 수 있고 OLED 패널의 새로운 미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트북에 왜 OLED가 들어가야 될까요? 현재 맥북은 미니 LED라는 기술이 채택되고 있는데 LCD보다 훨씬 많은 픽셀이 박히면서 높은 밝기, 기존 LCD 대비 우수한 HDR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께가 여전히 두껍고 무게 한계도 갖고 있고 블루밍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LCD보다는 상위의 기술이지만 OLED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아이패드의 사례를 보시면 OLED를 채택하고 두께가 20.3%, 무게가 15.1%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맥북은 디스플레이가 두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이패드보다 적기 때문에 이 정도 큰 혁신이 일어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업계입니다. 맥북의 사용층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정확한 색감입니다. 명암비가 높고 블랙 표현의 강점이 있는 OLED 경험이 디자인 업계에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정당성입니다. OLED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맥북 프로 모델은 램과 SSD의 숫자가 굉장히 높은데요. 증가하는 반도체 가격 상승 속에서 맥북 프로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하기 위한 좋은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을 OLED로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맥북의 새로운 이 OLED 패널 탑재로 가격 인상을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탠던 OLED가 맥북에 적용되면 OLED의 단점인 버닝으로 인한 내구성 부족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PC 환경 특성상 고정된 인터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버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를 탠덤 OLED라는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탠덤 OLED는 발광층의 소재를 2배로 하여 내구성을 높이는 소재인데 이미 아이패드의 사례에서 검증도 되었고 충분한 사용성도 입증되었습니다. 즉 탠덤 OLED가 직접 채택되며 동사의 RG 프라임 HT의 소재가 2배로 적용되어 Q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블랙 PDR 확산으로 인한 Q 증가입니다. 두께의 효율성으로 인해 단순 폴더블 도입에서 전력 효율과 발광 효율이 구역되며 바 타입 스마트폰에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폴더블 아이폰 및 아이폰 프로 시리즈에서도 COE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부가 가치인 블랙 PDR이 아이폰 프로 시리즈의 물량을 만나며 엄청난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미쓰비시향 압축기 수요 증가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동사의 ECAC를 외주하는데 JAC 시리즈 한 기당 ECAC가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캐파는 2027년까지 2배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 동사의 압축기 매출도 2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S23 울트라 부품 비중을 보시면 메모리, 램, 저장 장치 등이 11%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즉 메모리, SSD 등의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가격 증가율입니다. PC용 D램 낸드에 비해서 스마트폰용 가격이 조금 덜 오르긴 하였지만 가격 증가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핸드폰의 가격이 증가하여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스마트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대 디스플레이를 계속 사용하거나 단가가 높은 COE 구조의 채택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 시장 점유율 를 보시면 오히려 삼성과 애플, 즉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오히려 점유율이 높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제품은 중저가 스마트폰보다 브랜드 충성도와 가격 수용도가 높아 가격 전가가 상대적으로 쉽고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부품 가격 변동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국과 한국의 OLED 패널 점유율입니다. BOE를 필두로 빠르게 OLED 시장의 파이를 갉아먹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송과에서 패소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 저가 OLED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이폰이나 갤럭시처럼 플래그십 모델의 성능에는 못 따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덕산 네오룩스가 주로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단기간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른 유기 발광 다이오드 수출 통계 감소입니다. 전체 OLED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전체 OLED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지 동사의 포인트인 고부가 가치 소재의 감소는 아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입니다. 사업부별 매출을 각각 측정한 뒤 두 매출의 합산을 구하고 3개년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OLED 유기 소재 매출은 삼성 디스플레이향 매출과 비삼성 디스플레이향으로 구분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는 모델별 성장성을 측정한 뒤 각각 더하였습니다. 인치별 패널 면적과 구조 차이를 모두 개별 반영하기보다 스마트폰 OLED 패널 한 장에 투입되는 소재량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한 소재 단위로 정의하였고 노트북, 태블릿 등 대면적 패널은 상대적인 소재 소유량을 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한 소재, 노트북은 2소재, 태블릿은 큰 인치에다가 탠덤 OLED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4소재로 가정함으로써 모델별 소재 매출을 단순하게 추정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 애플과 삼성 기준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패드 등의 매출을 계산하여 발광층 한 소재당 매출 1724원을 선정하였고 비발광층 한 소재당 매출 1724원, 발광층 한 소재당 매출 685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에 기존 매출에다가 폴더블 아이폰으로 인한 비발광층 매출을 추가하였고 맥북 프로에 적용될 발광층 매출을 더하여 2026년 매출액을 측정하였습니다. 2026년 매출 원가는 OLED 사업부만 있었던 2024년 원가율 61.59%를 적용하여 OLED 사업부에 적용하였고
2025년 전체 매출 원가에서 OLED 산업 61.59% 원가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터보기계 원가율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였고, 판관비는 작년에는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인수로 인해서 잠깐 판관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4년 판관비율 13.7%를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3기간 평균 영업 외 손익을 적용한 뒤 과세표준 법인세를 적용하여 당기순이익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 예상 EPS 2,745원, 타겟 PER 21배, 목표 주가 57,600원, 상승여력 16.25%, 투자예금 바이 제시합니다. 2027년에는 폴더블 아이폰의 매출 성장과 아이폰 프로 시리즈의 블랙 PDR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과 동일 비중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7년 예상 EPS 4,161원, 타겟 PER 21배, 목표 주가 87,400원, 투자의견 상승여력 76.39%, 투자의견 바이 제시하였습니다.